평생 쌓아온 모든 재산이 이제 단숨에 사라졌어요. 선생님.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15년 이상의 오랜 친구인 박 선생님이 걱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왔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급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예의가 바르고 항상 문을 열어주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지금 내가 사랑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아침 인사를 보내고 저녁에는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며 안부를 묻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며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마치 꿈속의 사랑 이야기처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8개월간의 달콤한 연애 후 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입 업무를 하고 있고 만약 그녀가 컨테이너 하나에 투자한다면 2달 안에 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저를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 한 적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고 모든 저축인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성이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남성 유형과 그들을 피하는 방법을 제 경험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팅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4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특히 남편을 잃거나 이혼한 여성들에게는 그 외로움이 더 깊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위장된 가짜 관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남성 유형을 제 25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남성 유형은 건강관리 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목표로 하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수법으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척추 교정을 하며 자신을 의사라고 자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남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무료로 약을 주고 노인들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지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칭송했습니다. 이 사기의 수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첫 번째 수법은 전문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고 건강 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의사 면허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의학 용어를 외운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혀를 차며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은 뇌졸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가짜 환자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덕분에 암이 나았다고 말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반신불수 상태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두 10만 원씩 주고 고용된 배우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법은 고급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료 검진을 3개월 진행한 후 그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최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치료법이었으며 한 번의 치료 비용은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웃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심근경색이 완치되었다고 말하는 걸 듣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할머니도 저를 속이기 위해 고용된 배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수법은 제약 투자 사기입니다. 일정 기간 치료를 진행하며 친분을 쌓은 후 그는 새로운 항암제를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제가 이 약에 투자하면 5개월 안에 투자금이 3배로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저는 40억 원을 투자했으며 심지어 자녀들에게 받은 세뱃돈까지 모아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수법이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 약은 사실 밀가루 가루였고 그를 믿고 고혈압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서 급성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피하는 방법 1. 공식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2. 누군가가 의사라고 주장하며 집으로 찾아와서 진료를 한다면 즉시 거절하세요. 이는 사기의 징후입니다. 3. 의사가 금융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비싼 치료법이나 제약 투자 제한은 항상 사기의 징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은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저는 정말로 그가 진짜 의사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유형, 재산과 지위를 과시하는 사기꾼들. 이 유형의 사기꾼들은 완벽한 신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공한 인물이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매우 정교한 수법으로 당신이 그들을 믿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을 대기업의 CEO라고 하거나 고급 차를 운전하며 종종 상류층이 모이는 쇼핑몰 VIP 구역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지난달 제 상담센터에 방문한 진 씨의 이야기는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입니다. 진 씨는 한 유명 쇼핑몰의 VIP 구역에서 한 남자를 만나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진 씨가 VIP 구역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에 대해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진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이는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행동. 처음에는 그 남자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비싼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와인을 자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 씨는 그 차가 사실은 렌트였고 그 명품들도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가짜 이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대기업의 CEO라고 주장하며 서울의 고층 빌딩에 고급 사무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비서와 직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 사무실은 단기 임대 사무실이었으며 직원들은 사실 임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사회적 관계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 씨에게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대기업 회장들과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은 그가 자신이 돈을 내고 참여한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고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가족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1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점진적인 투자 유도 행동입니다. 처음에 그는 진 씨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며 전혀 그녀에게 참여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한 작품이 실제 가치의 3배 가격에 팔렸다고 자랑하며 은행 거래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특별한 작품에 투자하라고 설득했고 진 씨는 믿고 자신의 모든 연금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 작품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며 진 씨가 그가 이 분야에 대해 실제로 잘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 씨는 그가 그 정보를 유튜브에서 며칠 만에 외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이런 수법에 의해 잃은 평균 금액은 30억 원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진 씨가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고 마치 VIP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해보니 최소한 5명의 다른 여성도 같은 쇼핑몰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1.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세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2. 모호한 투자 제안을 100% 거절하세요. 특히 검증하기 어려운 투자. 예를 들어 예술 작품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은 위험하고 사기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3.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그는 롤스로이스를 가져올 수 없다며 택시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가방은 명품이라고 했지만 로고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는 그에게 대해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징후를 무시한 채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가짜 부유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알아봅시다. 바로 전문 클럽을 통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검증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전문 클럽을 통한 사기꾼. 이 사기꾼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주로 등산, 골프, 기타 스포츠 클럽과 같은 취미 그룹이나 클럽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이후에 서서히 사기 수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지난해 가을에 제 상담센터에 찾아온 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가입한 등산 클럽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비는 월 35.000원으로
회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비슷하고 매우 친절했다고 합니다. 매달 2번 등산을 가고 함께 막걸리도 마시며 바로 그런 등산 여행 중에 그는 나중에 자신을 속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도윤이라고 소개했으며 등산 여행을 조직하는데 매우 세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 회원들에게 항상 신경을 써주었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정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등산 클럽은 모두 사기 조직에 의해 꾸며진 것이었으며 30명의 회원 중 15명은 가짜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정 씨와 같은 진짜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접근했습니다. 전문 클럽을 통한 사기꾼의 수법. 1.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 그들의 첫 번째 수법은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등산 클럽의 회비는 월 35.000원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고품질의 등산 여행을 조직하여 회원들이 안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후에 정 씨는 그들이 고의로 손해를 보며 신뢰를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가짜 회원을 통한 루머 유포. 클럽의 가짜 회원들은 자주 도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거나 그의 동생이 대기업의 CEO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루머들은 자연스럽게 퍼지며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정 씨는 이 모든 사람이 도윤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친밀한 관계 만들기. 7개월 동안 클럽 활동을 하면서 정 씨와 도윤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등산 여행 후 정 씨가 술에 취하면 도윤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정 씨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도윤이 정 씨에게 신뢰를 쌓고 그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4. 점차 늘어나는 금액 거래. 신뢰를 쌓은 후 도윤은 점차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빌렸고 이틀 만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 덕분에 정 씨는 완전히 안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 금액은 점점 커졌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정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총 4억 원을 잃었습니다. 현재 등산, 테니스, 골프 등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기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저는 그들이 자신이 속한 등산 클럽 외에도 다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며 유사한 수법으로 회원들의 돈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교묘한 사기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회비가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라. 회비가 매우 저렴하지만 활동의 질이 너무 높은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완벽한 커뮤니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며 회원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2. 회원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한 루머에 경계하라. 사기꾼들은 클럽 회원 중 한 명이 매우 부유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려 신뢰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반드시 정보를 확인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3.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 사기꾼의 분명한 징후는 점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반드시 명확한 보증 없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4. 작은 금액을 빠르게 갚는 경우 의심하라. 누군가가 작은 금액을 빠르고 완벽하게 갚았다면 그것은 더 큰 거래로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전략을 사용하여 신뢰를 쌓은 후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더 정교한 사기 유형, 종교를 이용한 신앙 조작. 하지만 이 유형의 사기는 가장 위험한 사기 유형은 아닙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네 번째 유형은 훨씬 더 정교하고 교활한 사기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앙을 이용해 고급 사기를 벌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교회, 사원, 모스크와 같은 종교기관에 가입하여 열정적인 신자처럼 가장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순수한 신앙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신의 뜻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지난해 겨울에 저희 상담센터를 찾은 교회의 관리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유형의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는 성경 공부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매주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녀는 양로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매우 감동적이었고 저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한 사람처럼 보였고 첫 6개월 동안은 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신앙과 종교적 생활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녀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저에게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1. 종교적 신앙을 통한 신뢰 구축. 그녀는 항상 목사님의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매 예배마다 앞자리에서 앉아 열심히 필기하며 때때로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2. 영적인 권위로 접근.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신의 인도라고 주장하며 그녀는 제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고 점점 저는 그녀가 도와주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 성경의 이야기로 설득하기. 그녀는 자주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그것이 제가 선한 일을 하고 신의 축복을 받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종교적 명목으로 계속해서 투자 유도. 그녀는 제가 선교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투자금의 절반은 선교 활동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재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은 다시 자선 활동에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이라며 그 말을 듣고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천만 원을 그녀에게 송금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실제로 이자를 받았고 고수익을 올린 선교사들로부터 감사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5. 결국 저는 모든 자산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돕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제가 받은 것은 그녀가 약속한 교회 건물이나 선교 활동이 아니라 정교한 사기와 속임수뿐이었습니다. 6. 다섯 번째 수법, 가짜 보고서. 그녀는 매달 가짜 선교 활동 보고서를 보내면서 저를 계속 조종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선교사들의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매우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그 사진들이 모두 인터넷에서 가져온 후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 선교 이야기와 자선 활동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였습니다. 7. 종교적 사기의 심각한 결과.
이 종교적 사기 사건은 저에게 단지 재산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남겼습니다. 제 교회에서만 해도 저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고 일부는 자신이 예전처럼 믿었던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단지 우리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찾았던 신뢰와 희망, 위로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5번째 유형의 사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심지어 자녀들까지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매우 영리하고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여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처음 그 사람을 아들 덕분에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일하는 회사의 고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겨울 저희 상담센터를 찾은 한 선생님이 나누어 준 사례입니다. 아들이 소개한 사람이라 더욱 믿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정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지도자라고 말했고 명함에는 박사 학위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는 매우 정교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1. 피해자의 자녀가 일하는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다. 그는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도와주는 등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은 사기꾼일 리 없잖아요. 2. 가족 모임을 통한 접근. 그는 매달 가족 모임을 주최하며 그의 딸과 사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죠. 그 모임에서 그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비싼 와인을 선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말한 딸도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 그는 자신이 경제지에 기사를 기고하는 전문가라고 주장했고 저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실린 기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사는 광고성 기사였고 그가 주최한 투자 세미나에도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그가 고용한 배우들이었습니다. 4. 가족 구성원 각자를 유인한다. 그는 며느리에게 쇼핑몰 VIP 할인 카드를 선물하고 손자들에게 고급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5. 가족 회의를 통한 투자 설득. 그는 큰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투자 계획을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모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월 10%의 이자를 정확히 지불했지만 그 후 모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 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그가 진짜 고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며 해고당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기를 피하는 방법. 1. 자녀가 소개한다고 해도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 누군가가 가족 모두를 재정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의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은 쉽게 조작하여 가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각자에게 선물이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정교한 속임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그것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전히 이 일에 대해 고민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하나의 문제일 뿐 아들의 명예와 직업을 망가뜨린 것이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두가 침묵을 지킵니다. 마치 그것이 나누기 힘든 고통인 것처럼. 하지만 그보다 더 정교한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소개할 6번째 유형의 사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험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건강과 약점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교묘한 사기 수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유형, 완벽한 신사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떻게 독신 어머니들을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6번째 유형, 완벽한 신사속임수를 쓰는 사기꾼. 매일 아침 침대에 커피를 가져다주고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하는 남자. 누구도 이렇게 완벽한 신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가 오셔서 파스를 가져다주고 좋아한다고 말한 죽을 그는 직접 요리해서 가져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세심하고 배려심 깊어서 마치 당신이 로맨틱한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온 박 씨의 이야기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박 씨는 25년 동안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했으며 남자의 배려 깊은 행동을 믿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식사비를 내려고 하자 그는 여성은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하며 2만 원짜리 커피 한 잔도 꼭 자신이 결제했습니다.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바로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세심한 태도입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잡아주며 추운 겨울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는 박 씨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모두 기억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한 번 언급했던 작은 일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나중에 박 씨는 그가 수개월 동안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철저히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해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남자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내 거래가 문제가 생겨서 급히 30억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의 월 이자를 약속했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동안 그가 해준 모든 일을 생각하며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갚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박 씨는 점차 그를 믿게 되었고 몇 차례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 남자는 또 다른 큰 투자 기회를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60억 원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박 씨가 망설이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투자로 이익을 봤다고 말하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한 후 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 갔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비어 있었으며 그것은 가짜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박 씨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며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고 신호 1. 과도한 예의 바름. 이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2. 밤늦은 전화. 이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당신이 그를 돌봐줘야 한다고 느끼게 하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처음에는 제때 갚는 돈. 이는 더 큰 사기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4. 급히 돈을 요구.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사기의 징후입니다. 5. 다른 투자자들의 증언. 이 사람들은 사기꾼의 공범일 수 있으며 당신에게 신뢰를 쌓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 블로그를 추적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꾸며낸 연기였을 뿐입니다. 7번째 유형, 노인을 위한 복지 전문가 사칭 사기. 이 유형의 사기는 매우 교묘하며 사기꾼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가장하고 고령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처음 그를 복지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인복지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복지 정책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한국보건복지부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는 관련 협회의 이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기본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심지어 무료 목욕권과 문화상품권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나중에 저는 그것이 모두 그의 사기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주요 수법 1. 공식 기관 사칭. 그의 사무실은 시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고 벽에는 보건복지부 로고가 찍힌 가짜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고 항상 합리적으로 들리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모든 증명서들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정교하게 조작된 서류들이었으며 의심하지 않는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실제 복지 정책과 연결.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등록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 교체 지원 프로그램 등 진짜 복지 정책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런 진짜 지원을 통해 그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들었습니다. 3. 가짜 고급 복지 패키지 제안.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복지 기금을 운영 중인데 1억 원을 기부하면 매달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특별한 사람들만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가짜 문서 사용. 그는 보건복지부 로고가 새겨진 공문을 내밀었고 심지어 정부기관의 도장이 찍힌 은행 계좌 개설 확인서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문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빠른 결정 압박.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놓치면 기회가 없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신청했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말하며 급박함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압박을 주어 신중하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40명 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속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주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9억 원까지 기부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억 원을 투자하고 매달 1.500만 원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 프로젝트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피하는 방법. 1. 복지 정책은 절대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2. 정보지원금은 절대로 먼저 투자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의 징후입니다. 3. 복지상담은 반드시 정부 공식 기관에서만 받으세요. 시청이나 지역사회복지센터와 같은 공식 기관에서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의 속임수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센터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 일부는 그가 돌아와서 다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직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정리. 오늘 우리는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위험한 남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매우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 심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부터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시작하며 당신이 경계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2. 서서히 신뢰를 쌓아간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며 오래된 관계를 구축하여 점차 신뢰를 쌓습니다. 3. 작은 금액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첫 거래로 작은 금액을 투자하라고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증명한 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이미지 구축. 비록 그들이 사기꾼이지만 그들은 금융, 건강, 복지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만듭니다. 5. 빠른 결정을 강요한다. 그들은 당신을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여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1. 투자나 금융거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을 내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압박감을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2. 자칭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완벽한 말이나 문서에 속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즉시 결정을 요구받으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당신을 급히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명백한 사기 신호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이나 고이율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대개 거짓말입니다. 탐욕에 휘둘려 눈이 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5.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멈추고 의심이 가면 즉시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과 가족의 재산과 평안을 항상 보호하세요. 이 사기꾼들은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과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